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부동산 뉴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중소형 청약 추첨제, 중소형도 청약 추첨제 가겠다. 청년 당첨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기 과열지구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뭐 모든 게 가점제로 했어요. 가점제. 거의 100%를 가점제로 원래 했었는데 그 가점제를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뭐 몇 퍼센트,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분양의 60%를 추천제로 돌리겠다는 거고요. 또한 60에서 85%, 60에서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5평에서 한 34평까지죠. 그거는 30% 물량이 추첨제로 공급이 된다는 거죠.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지금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가열 지역에서는 100%가 뭐로 나왔어요? 가점제로 나왔어요. 가점제.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65에서 85 같은 경우는 30, 그다음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60% 추첨을 열어 돌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점제가 이제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점이 이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런데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당첨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한다. 가점이 낮은 사람도 저기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냐면 서울 전역. 네,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리고 경기도도 과천, 그다음에 성남 중에서도 분당구, 수정구, 그다음에 하남시, 광명시 이 네 곳입니다. 앞으로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 비율을 좀 높이고 중장년 가구의 수요가 많은 중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가점제를 높이겠다. 오히려 34평 이상 40평 되는 거는 오히려 가점제 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올리겠다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죠. 60제곱미터나 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제로 하는 거고요. 추첨제 비율을 만들어서 추첨제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재 50%인데 이거를 80%로 80%로 오히려 비중을 넓히겠다. 거의 뭐 추천제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청년들도 서울에 한번 청약을 한번 넣어보는 거, 넣어보긴 넣어보는데 워낙 서울 자체가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요. 분양가도 보통 85제곱미터 이 정도 되면 거의 10억 넘어갑니다. 좋은 데는 10억, 13억이기 때문에 글쎄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을 추첨제로 바꾼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갈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세 29억 단독주택 보유세가 올해 이제 348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246만 원으로 옵니다. 이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 주택 토지 공시가가 이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왜 떨어지냐면요. 이게 현실화율이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공시지가가 원래 지금 현재로서는 시세하고 공시지가 봤을 때는 시세가 항상 높았잖아요. 공시지가보다 당연히 우리는 이걸 당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근데 이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보통 시세하고 공시지가는 보통 60%에서 한 70%가 되거든요. 시세의 60에서 70%가 보통 공시지가예요. 공시지가인데 지금 이 시세가 30%, 40% 떨어지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시세가 공시지가보다 더 떨어지게 생겼어. 이 역전 현상이 생기게 생긴 거예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라고 그래가 현실화율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이 가격 자체를 표준지 이 공시지가 자체를 내리는 겁니다.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유세를 낼 정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분들이 있죠. 보유세를 낼 정도면 시세가 29억 단독주택 보유세 246만원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이잖아요. 29억 갖고 있는데 20만원 정도는 세금을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내셔야죠.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사실상 이제 폐지 수순을 한다. 그래서 거의 이게 징벌적이다.
징벌. 이게 징벌이 뭐예요? 벌을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내 재산을 불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허락이 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허락이 된 건데 왜 내가 여러 채 집을 갖다가 남한테 뭐 돈을 꿔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끌어와서 집을 샀는데 왜 이 사람들을 왜 징벌적으로 벌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나쁜 놈으로 몰아가냐는 거예요. 나쁜 놈. 아니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 수많은 아파트잖아. 이게 여기 지금 얼마나 많아요. 보이는 게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잖아. 아니 나중에 이 많은 아파트 누가 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준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 아파트 누가 사줄 거야 나중에? 법적으로 그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 아니 이 집 누가 살 거냐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주택자들한테 왜 이 징벌적이라고 하는? 거의 징벌이죠, 징벌. 취득세를 갖다가 1% 내야 될 걸 막 8%, 12% 막 내게 하고. 그런 세금 다 걷어가지고 뭐 했어요? 전 정부가 뭐 했습니까? 그냥 막 국민들한테 막 나눠줬잖아. 국민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은 그 현금 유동성이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온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오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돈을 다시 은행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 은행으로 끌어들이려면 예금금리가 올라가야 되잖아.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돈을 푼 거죠. 돈을 막 풀었지. 아니 그렇게 현금의 유동성이 심해지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올라가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1,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걸 지금 1,500원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올라가지.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하니까 돈을 다 회수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은행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은 당연히 그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네. 은행 쪽으로 가죠. 은행 쪽으로 가다 보면 주식은 다시 또 떨어지죠.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가 또 올라가요? 아니, 은행에서 금리만 올려주고 대출금리는 놔둔다고? 은행이 뭐 먹고 사는 데인데? 은행은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거예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그 차액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은행인데, 은행이 뭐 미쳤어요? 예금금리 올려놓고 대출금리 안 올리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준금 올리니까 대출금리도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좋아요? 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지금 환호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퍼센트씩 올려. 내가 만약에 30억 정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1,500만 원이 올라가. 얼마나 좋아요? 올릴 때마다 파월이 0.5% 뭐 빅스텝, 뭐 1%에 막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러면 막 걔네들은 그냥 막 호재를 부르는 거 막 그냥 환호를 하는 거지 막. 야, 또 돈 벌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일반 서민이에요. 서민만 맨날 고충받고 있는 거지.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대부분이 집 샀을 때 다 대출금리로 샀는데. 특히나 또 2030 청년들은 아예 영끌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대출금리가 막 올라가. 막 2배 같아, 2배. 지금 2배잖아요.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50만 원만 냈다. 지금 3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못 견디어서 결국은 집을 내놔야 되는데 집이 안 나가. 안 나가니까 가격을 막 밑으로 던지는 거죠. 던지면 던질수록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 던지면 던질수록 안 나가요. 오히려 집 더 안 나갑니다. 집이 나간다는 건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집이 올라갈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집을 사는 거지 이 집이 떨어질 거라는 거 가지고 집을 사진 않아요. 계속 가격이 아래로 던지니까 집이 이제 더 떨어지겠구나. 그래,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지. 매수 수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매수 수요는 있는데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뭐. 그래 결국은 이제 매도자가 진 거죠,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 이런 뭐 다주택자들한테 징벌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폐지를 하겠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전 정부가 진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세금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진짜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까 어마무시한 5년 동안 어마무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결국은 국민들에게 고통만 준 거죠. 그래서 지금 8%, 12% 되는 거를 1%에서 3%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취득가액도 6억 원까지 되는 거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는 2%, 9억 원 초과는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3주택까지는 1에서 3%, 4주택은 4%, 법인은 그냥 무조건 1에서 3%를 부과하겠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2020년 7월 10일 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2020년 7월 10일 그 전에 대책. 그걸 가지고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할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취득세가 이게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취득세가 지방세이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별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발?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한다고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자기네 자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세수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자립도가 100% 넘는 사람 때가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이 있잖아요. 세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 받고는 운영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반발? 네, 이거는 얘기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중과라든가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은 예전 그 정부가 했던 뭐 3종 세트 세금 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을 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다 없애고 일반적인 세율로 바꾸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매수 수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값 하락세에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더 크게 되는 이런 빌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경매하기 전에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가 이 경매가죠. 감정가가 오히려 이 보증금보다 작아. 전세 보증금 거기 뭐 임차인이 있대. 이 보증금보다 작아요. 그럼 임차인은 이 감정가 대부분 높아야 되는데 이 보증금 다 나왔다 보니까 자기 보증금을 다 못 찾아가는 거예요. 설사 예를 들어서 뭐 앞에 선순위가 있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으면 이 사람 거의 보증금 날려버리는 거예요. 찾아갈 돈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나 이걸 누가 낙찰받아요? 네, 임차인이 낙찰받아요. 임차인도 경매에 참석할 수가 있거든요. 참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그냥 내가 받는 거야. 왜냐면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내가 아예 그냥 이 집을 그냥 사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방안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이 집을 내가 경매를 안 받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받으면 나는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받은 돈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에요.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이걸 내가 만약에 받으면 내가 싸게 받는 거잖아. 이 보증금보다 싸게 이게 감정이 나온 거잖아. 몇 번 유찰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거의 헐값으로 이 집을 받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이 집이 이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어느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은 이 사이클이 있다고 이제 지금 문제가 되지만 다시 이 사이클이 회복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내 이 보증금을 회복할 수가 있다. 거의 헐값을 샀으니까 그냥 내 보증금도 결국은 내가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예전에 경매하면은 보증금 설마 날릴 일은 없었는데 요즘에 경기가 진짜 안 좋으니까 낙찰률도 떨어지고 낙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9월 달에 12.7, 10월 달에 12%, 11월에 10%. 보통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 30%씩 떨어지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유찰을 받을 때 줄어들거나 아예 돌려받기 또 없게 돼버리고. 전세금 80% 이상 주택도 유찰 상황이 심각하다. 감정가가 2억 1천만 원인데 2억 1,400만 원인데 보증금 1억 8천이에요. 근데 8회차 유찰된 상태. 21년에 9회차 경매 최저 입찰 금액은 3,590만 원이에요. 감정가가 2억 1,400만 원인데 지금 3,590만 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안 사잖아. 3,590만 원만 딱 내가 입찰만 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감정가가 이거 2억 1,400만 원인데 지금 8회차까지 유찰된 거잖아요. 그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럼 내가 이거 3,600만 원 쓰고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3,600만 원 가지고 2억 1,000만 원. 감정가 2억 1,000만 원이니까 저 시세는 좀 더 갈 거 아닙니까? 한 2억 한 5천 정도 갈지 않을까요? 그걸 저 3,600만 원 받아올 수 있대. 재미삼아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3,600만 원 한번 써보세요. 혹시 알아 당첨될지? 낙찰될지? 그럼 이건 내가 내면은 이 사람 보증금 이 사람이 받아가든지 말든지. 그건 내 소관은 아니니까.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이것도 하나의 잘 보면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금액 가지고. 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경매 자체가 원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뉴스를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